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22% 하락하면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을 유지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1% 강보합 수준이었고요. 장 초반에 상승 반전한 후에 플러스권을 유지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6%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다우지수처럼 장중 대부분의 시간을 마이너스권에서 보냈습니다. 지표와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빅테크주들의 상승에 힘입으면서 유일하게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 두 가지가 발표됐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졸트 보고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는 873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보다는 줄어들었고요. 2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일단은 고용 시장이 쿨다운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오늘 밤에 발표될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주말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까지 끝까지 함께 좀 챙겨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서비스업 PMI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수 52.7로 집계가 됐습니다. 11개월 연속 계속해서 확장 국면을 좀 의미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래도 PMI 지수는 좀 뜨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 시기에 있어서는 좀 더 빨라질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은 누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수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지표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 함께 보실 텐데요.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장 막판에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몸을 좀 낮춰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유가의 가격을 누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Moody's cut China credit outlook to negative on rising debt이라는 기사고요.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5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4%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GDP의 경우에는 올해는 목표치인 5%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4%대로 하락을 하고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평균 3.8%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디스의 하향 조정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 당국이 지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여기에 함께 겹치게 되면서 악순환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과도한 부양책을 사용하게 되면서 적자 폭이 좀 급증할 것으로 우려를 하게 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를 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무디스는 중국 정부는 현재 지방 정부의 부채 위기가 금융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정책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피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무디스의 이 같은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국 경제는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면서 반등해 나갈 것이고 부동산 부문과 또 지방 정부 위험 역시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디스가 이렇게 중국 신용 등급에 있어서 전망을 좀 내리게 되면서 S&P와 또 피치 또한 다른 신용 평가사들의 움직임도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나올 기사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후 파이낸스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Stocks are following the same playbook they did in 2006 for Morgan Stanley's CIO says라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 CIO가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CIO인 마이크 윌슨은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론자로 꼽힙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윌슨은 현재 미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 환경적인 분위기가 지난 2006년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는 미국 증시가 약 1년 동안 1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물론 14%도 역시 견조한 주가 상승률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섰던 그 다음 해 각각 25%와 34%를 상승했던 1984년과 1994년에 비교한다면 그 수치는 상승률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로 큰 폭의 증시 랠리를 좀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예상치보다 낮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건데요. 윌슨이 이러한 의견을 낸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때문입니다. 2006년의 경우에는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에 금리 인하가 일어났고 1984년과 1994년에는 연준이 경기 둔화 초중기에 금리를 내렸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도 2006년과 동일하게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는 적을 수도 있다라고 풀이를 한 겁니다. 또 윌슨 CIO는 이미 경제 지표들, 특히 고용 지표에 있어서는 이미 둔화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다른 때보다는 비교적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는 앞서서 내년 증시 전망에 있어서도 S&P 500 지수 전망치로 4,500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현재 지수와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지수가 내년에 5,000선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다른 월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수치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일단 내년 전망을 좀 내다보는 월가의 보고서들이 많은데요.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주 위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좀 빨간불이 짙게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부터 좀 보실 텐데요. 엔비디아는 2.32%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0.16% 약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1% 넘는 하락폭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데이터 센터 매출이 경쟁사인 인텔과 AMD를 넘어설 전망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인텔은 156억 달러 그리고 AMD는 6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49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이를 역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건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만 보더라도 선두를 지키고 있던 인텔이 엔비디아의 역전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텔은 시장 우위를 좀 되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요. 인텔 매출은 올해까지 3년 연속 하락할 전망입니다. 인텔은 오는 14일에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PC에서 생성형 AI를 직접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반도체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AMD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제휴를 통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방향을 좀 전환해오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CPU 시장에서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챗 GPT 성공에 따른 AI 붐의 최대 수혜주로 좀 꼽히면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00% 넘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반면 인텔과 AMD는 성장률이 낮은 PC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새 회사의 긍정적인 좀 경쟁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에 좀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T&T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통신업체인 AT&T가 6G 시대를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방법으로 이 6G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오픈랜 사업자로 에릭슨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픈랜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무선 접속망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동안은 한 회사의 랜을 독점적으로 사용을 해왔지만 6G 시대에서는 여러 회사의 랜을 섞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픈랜 기술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픈랜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용적인 면에서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 또한 있는데요. 노키아를 따돌린 에릭슨은 앞으로 5년 동안 AT&T의 무선 네트워크를
사업을 현대화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약 14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는 약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내 자사 무선 트래픽의 70% 정도를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5G 그리고 6G와 관련해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한 번씩 시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기업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주가도 함께 들썩일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릴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42%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당국 승인을 거쳐서 미국 약국에서 판매가 되게 됐습니다. 젯바운드는 비만약 치료제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년 매출이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젯바운드는 식욕을 줄이고 위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을 천천히 소화되도록 돕는데요. 시험한 결과 평균 체중이 약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젯바운드가 주요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PBM 중 하나인 시그나 공식 등재를 앞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또 다른 대형 PBM인 CV헬스는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는 비만 치료제를 또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